시민을 위한 편의방송 TV민생연구소입니다. 코로나19 소식으로 TV민생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2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늘고 있지만 완치해서 퇴원한 환자의 숫자도 늘고 있는데요. 최근 이틀 사이에 완치돼서 격리 해제된 환자 수는 122명이고요. 그래서 전체 288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네, 많은 확진자가 있긴 하지만 완치가 더 많고 또 치사율이 매우 낮다는 거 그나마 다행입니다. 많은 의료인들께서도 충분히 우리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방역 검역뿐만 아니라 완치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 상황이 계속 걱정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온 국민이 힘내라 대구 경북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만 대구 경북 상황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TBS 김종민 기자가 현재 지금 계속 대구에 머물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김종민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종민 기자님. 네, 오늘은 대구 지역 확진 환자 343명이 입원해 있는 대구의료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병동 전체가 확진 환자 치료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동 밖에선 선별진료소가 드라이브 스루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입구에서부터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군부대 수송 차량을 이용해 의료진이 이용할 보호장갑 등 구호물품이 전달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가 한마음 아파트처럼 신천지 교인이 모여 사는 시설 7곳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모두 남구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인근의 원룸과 빌라입니다. 이곳에선 모두 222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가운데 204명이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시는 이 지역 일대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또 집에서 입원 대기 중이던 이 지역 확진자들을 모두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자정을 기해 음성 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인 5,200여 명의 자가격리가 해제돼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음성적으로 모임이나 집회를 재개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대구에서도 콜센터 직원 여럿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인근의 삼성 서비스 콜센터 직원 5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현재까지 대구 시내 콜센터 6곳에서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서울과 같은 집단 발병이 아니라 산발적 발생으로 보고 있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의료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구가 빠른 시일 안에 확진자 감소 추세로 돌아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 코로나19 소식 다양한 이슈들을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이분들의 이야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이 나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선별진료소에 갈 수도 없고 코로나 증상이 있어도 혼자 병원을 찾아갈 수 없는 이 중증 장애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TV민생연구소는 늘 살길 약자, 특히 장애인 문제도 계속 저희들이 함께 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 여전한 상황인데 특히 국가적 재난 상황이 되면 장애인분들 또 취약계층분들 심지어 마스크를 살 수도 없는 분들이 정말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대한민국 한 300만 안팎의 장애인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코로나19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많이들 걱정하실 텐데요. 오늘 TV민생연구소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TV민생연구소에 자주 나오시는 분이죠.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장애인 차별 이슈 해결될 때까지 계속 모실 것 같은데요. 장애인 차별 금지연대 박정석 대표님 참여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번에 우리가 마음이 급해갖고 장애인 차별 금지연대인데 장애인 금지연대라고 해가지고 차별철폐. 그러니까 차별철폐. 철폐라고 하셔서. 그러니까 장애인 철폐연대라고 해가지고 좀 그 실수가 있었는데요. 예, 박 대표님 뭐 관련 활동한 거 제가 봤는데요. 어쨌든 저번에 20일 날 청도 대남병원에서 장애인 확진자 사망 소식이 있어갖고
또 거기에 있는 또 여러 장애인들이 확진 소식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했고 지금쯤 이제 3주쯤 지났습니다. 대구에서 장애인 확진자나 격리자 많이 났나요? 어떻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뭐 페이스북하고 트위터에서 저희 활동가, 대구 지역에서 활동가가 이렇게 또 이야기해 줬는데, 저 장애인과 그리고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가까지 같이 합해서 한 178명이 자가격리자. 네. 그 중에 이제 오늘 지금 올라온 걸로 보니까 총 14명의 장애인, 그렇게 그 중에 장애인이 또 이제 14명인데 시설에서 감염된 장애인과 지역 장애인들이 같이 합해서 14명이 지금 확진자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177명에 14명, 결국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럼요. 자가격리 숫자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요. 근데 그 대표님, 자가격리의 뜻이 바로 이 10살 동안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고 집에만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 자가격리잖아요. 근데 이 중증 장애인들이 자가격리를 하면 어떻게 될지 참 좀 걱정도 되고, 또 이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격리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겠죠. 죽으라는 소리밖에 없죠. 그냥 죽으라는 소리죠. 뭐. 일주일도 못 가고 사람이 죽지 않을까요? 활동 지원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데, 그럼 내가 그만두면은 이용자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죽으란 이야기냐? 오셨습니까? (97년도에) 교통사고 나오면서 경축 3, 4번 다쳐갖고 전적으로 이제 활동지원사님 계시면 많이 거의 말은 할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서 하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시작, 일제 타고 이제 깨서 일제 타는 게 하루 아침 시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좋기도 하고요. 또 누울 때는 또 끝나는구나 하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긴장도 오고 또 제일 처음에 막 상당히 좀 까다로운 듯이 보였는데 점점 생활하면서 안정이 되고 또 이렇게 서로 협력해가지고 지금 아주 잘 맞추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리하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부엌에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인데 실제로 이제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고 해서 대접을 해야 되니까. 좀 무섭죠, 좀. 거의 못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거.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런 거이기 때문에 이런 좀 두려움은 아닙니다. 첫 번째가 활동지원사 같아요.
이제 못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활동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활동 지원사가 없이 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한 사람이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내 마음이 확진자가 돼갖고 침대에 두고 있다고 근데 지원은 안 해준다고. 그러면 일주일도 못 가고 사람이 죽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데.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은 자가격리가 가능할 거예요. 근데 100%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거는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활동 지원사님들을 구할 수가 있냐 없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방화복 같은 걸 다 입고 아니면 그런 거 입고 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위험을 감수하고 할 수 있는 분을 구하기가 그런 게 관건이 아닐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하면 저도 이제 결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활동 지원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데 그럼 내가 그만두면은 이용자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죽으란 이야기냐? 내가 죽느냐? 아니면 이용자가 죽느냐? 그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활동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병원 가서 이렇게 진료를 받고 입원을 하고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돼 있는데 장애인들 같은 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거를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런 매뉴얼도 좀 이렇게 좀 짜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중증 장애인들께는 활동 지원사. 네. 예, 활동 지원사는 여러분 예전에 이제 활동 보조인으로 불렸던 우리 선생님들인데요. 정말 생명 같은 분들인데요. 그런데 자가격리에 들어간 분들의 경우에 활동 지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뭐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뭐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자가격리니까 뭔가 겁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자가격리는 이제 위험 대상이지 않습니까? 예. 감염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위험 때문에 있는데 그러면 감염을 무릅쓰고 누군가가 같이 있어야 되는 예. 거죠. 이럴 경우에 이제 지원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이 평상시보다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가격리에 대한 이런 복지부의 또 지침들이 또 저희가 해서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이 자가격리가 되어졌을 때는 이 격리시설로 이동시켜라 라고 이렇게 이제 복지부가 지침이 있는데 그럼 격리시설은 도대체 어디냐 라는 거죠. 예. 그러면 격리시설 가면 제대로 된 지원이 있느냐 확인이 되어져야 되고 근데 이제 시설까지 이동이 불가능하면 그러면 이제 활동보조나 방문 간호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라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문제는 이제 활동 지원사를 어떻게 구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가족들도 이제 지원이 가능하게 좀 풀어놓고 그리고 또 이제 활동 지원 시간도 한번 이제 격리 들어가면 보통 이제 하루 8시간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이게 한번 들어가면 이제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24시간 지원도 이렇게 보건복지부는 이제 자가격리에 대한 여러 이제 매뉴얼, 지침을 이제 내렸는데 과연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문제가 또 이제 제기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면 활동 지원사를 제대로 구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격리된 시설 편의 뭐 예를 들어 생활지원 치료센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또 편의시설 장애인에 맞추어진 편의시설이 또 마련되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장애인에게는 또 촘촘하게 그리고 또 그들의 특성에 맞게끔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준비 없이 또 막 이렇게 몰아치니까 또 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대구로만 봐도 격리자 178분이나 되고 확진이 14분이나 되는데 그렇죠. 이런 이제 우리가 이런 경험이 많지가 않으니까 평소에도 우리가 장애인 배려나 지원이 부족한 사회니까 근데 비상장애인에게 더 지금 부족한 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뭐 일단 준비가 안 돼 있다. 예, 준비가 안 돼 근데 있고.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보면 재난 상황에 대해서 특별하게 장애인과 관련된 재난을 준비하라라고 했는데 준비하라고. 그게 메르스 때도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전혀 준비 없이 또 맞게 되는 거예요. 맞게 되니까 허둥지둥 되는 거고 실효성을 만들어 이야기했는데 그게 현장에서 전혀 먹히지 않는 이런 또 사태가 또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알다시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확진되고 집단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문제는 또 주목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아, 네. 아까 저희가 VCR에서 봤잖아요. 일상생활이 이제 혼자서는 힘드신 분인데 만약에 내가 자가격리돼서 일주일 동안 혼자 방치된다면 죽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정말 거기서 계속 너무 죽을 수밖에 없다고 네. 나오던데. 그분은 전신마비 장애인이니까. 네,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혼자서 밥도 못 먹을 거고. 맞아요. 참 굉장한 신분증이 이상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네. 정말 상상이 되지 않는데요. 저희가 정말 혼자 자가격리를 하셨던 황상철 씨와 저희가 연락을 해서 한번 그 내용 들어봤거든요.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지금 너무 답답한 것은요, 입주자들도 너무 걱정이 되고요. 같이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도 걱정이 너무 됩니다. 격리가 들어갔습니다. 일요일날 오전에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와서 이제 음성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보건소가 연락이 안 됐고요. 구청에도 계속 연락을 하는데 구청에서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해요. 와, 우리 황창철 씨 경우를 지금 저희가 이제 어렵게 그 경우를 찍어갖고 왔는데요. 요리를 직접 할 수도 없고 화장실 사용 문제도 있어서 아까 사례처럼 정말 저러다가 방치돼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병을 키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단지 그런 위험성이 가능성이 있죠. 지금 이런 사례들이 전국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죠, 대표님. 이제 특히 대구 지역에서 이 자가격리자 특히 이제 아까 나온 숫자에서 그런 어려움과 이런 생존이 급박한 상황에서 견뎌내고 있죠, 지금.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정부에서 지침이란 게 뭐 하나 아까 이제 내렸다고 말씀했던 하는데 네.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가격리 지침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장애인에 관한 활동 보조 지침도 있습니다. 보조 지침도 있고. 네. 그리고 감염병 발생 최초로 이제 정부에서 약식 지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사실 메르스 때는 없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지침이라고요, 대표님. 그렇죠. 이제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지침은 이제 요구에 의해서 계속 만들어지고는 있고 그리고 활동보조 24시간도 가능하게 열어놓고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정책과 제도를 이제 대응에 맞추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현장에 아까 금방 이야기한 감염자로 이제 자가격리 당했는데 그러면 같이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 감염의 위험을 같이 물어쓰고 있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것들 어떻게 지원해야, 더 특별한 지원의 이제 이 문제나 이런 것들의 아주 세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활동 지원사를 고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을 또 한꺼번에 고할 수도 없는 문제고 누군가는 또 고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없으니까 이제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이 또 이제 들어가고 이런 사례들도 있죠. 네. 그러니까 활동 지원사님들 말고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 있잖아요. 비장애인들 있고 장애인 활동가들 있는데 사실 의무는 없지만 이제 그분들이 가서 인도적 차원에서 같이 이제 도와주고 있는데 잘못하면 감염될 수도 있는 거 무릅쓰고 가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런 사건이 앞으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매뉴얼, 그다음에 이제 활동 지원사들도 갔을 때 어떤 교육이 다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염 예방 대책 옆에 가족으로서 돌보면서 그렇죠. 활동 지원사분들의 역할 플러스 의료인으로서의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의료인은 이제 치료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치료에 이런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발달 장애인이거나 뇌병변 언어가 소통이 잘 안 되는 중증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한 지식은 또 없거든요. 의료적인 측면에서. 그러네요. 참, 더불어서 정말 이런 긴급한 시기에는 정말 그런 인력 투입이 바로 돼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준비가 너무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자가격리 장애인이 코로나19를 만났을 때 이 활동 지원사가 왜 필요한지 실제 저희가 이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단체 활동가님을 통해서 이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은 일상생활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할 수 없는 처지와 조건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굶어 죽기 딱 맞는 거죠. 돌봐드리고 계시는 분은 아예 선생님이 없으면 거동이나 이런 걸 하실 수 없으신 분이세요? 현재 이분은 1급 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식사라든지 물을 먹는 뭐 기본적인 행위조차도 스스로 하기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거나 식사를 하거나 이럴 때 있어서 활동보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적장애 2급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이 조금 힘들어 하시는 거는, 조금 상황에 대한 인지가 지금 아직 조금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뭐 이제 뭐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이분이 뭐 코로나가 무엇인지, 뭐 자가격리가 무엇인지, 뭐 왜 갑자기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다른 집으로 안 옮기려고 이렇게 계속 우리의 대화를 회피하시기도 하셨고요. 사회적 약자들한테 이 코로나19 사태가 비장애인들이라 일반 시민들한테도 엄청난 큰 고통이 있지만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나 사회적 소수자들이 훨씬 더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애인 하더라도 뭐 생활적인 고통도 훨씬 더 크기도 하고 또 사회적 관심도 사실은 그 감염을 줄이는 데 있어만 관심을 가지지 이 사회적 소수자들이 어떤 처지에 어떤 조건 속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지는 관심이 좀 적거든요. 적극적인 뭐 제도적, 정책적, 뭐 재정적 이런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정말 코로나19 사태 한국 사회에 많은 과제를 지금 남기고 있는데요. 중증장애인분들 중에는 코로나19를 잘 이해 못하는 분도 계실 테고. 맞아요. 저번에 청도 대남병원에서도 그 일종의 정신장애인분들을 한 군데 좁은 데 몰아놔가지고 다 확진이 됐는데 그분들 죄도 없이 그냥 걸려버린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수용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그리고 또 사실 활동 지원사님들도 설령 아까 이제 목숨을 가신다 해도
그 중증 장애인들의 상태나 정도, 상황을 잘 이해해야지 그렇죠. 적극 도울 수 있을 텐데 맞아요. 본인도 이제 의료 교육도 돼 있어야 되고 요게 전부 다 지금 우리가 아주 취약하게 돼 있는 거네, 대표님. 그래요. 그렇죠. 네. 이제 이런 자가격리의 14일 뭐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과제, 특히 중증 장애인들,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도전적 행동이 있을 수도 있고 의사소통이 안 될 수도 있고 인지가 부족해서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의사소통 문제도 있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같이 이 자가격리 상태에 홀로 남게 해서 다 이제 굉장히 위험적인 요소이고 이것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또한 같이 있는 사람들 또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의료 체계 이제 예를 들어 의료 체계 내에서는 의료인들은 이런 문제까지 다 이제 긴급하게 발생하는 이 과정에서 이걸 다 놓치고 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더 준비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대표님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저희가 영상을 봐도 그렇고 정말 장애인 자가격리 시에는 특별한 인력 지원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현재 대구에 계신 이 장애인 확진자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저희가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대구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정근배 정책국장님과 영상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서울에는 박경석 대표님이랑 함께 방송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네. 예. 네네, 고맙습니다. 그 현재 정말 저번에 대구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분들이 그 마스크라든지 물품 지원하는 SOS 호소문 저도 보고 너무 마음 무겁고 했는데 뭐 많이 이제 지원은 왔다고는 들었는데 지금 대구 지역 장애인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선 확진자가 지금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9분, 그리고 시설에서 하고 있던 장애인분들이 4분, 총 5분, 14분이 지금 그 확진자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 11분은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고 2명은 생활치료센터에 그리고 나머지 1분은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참 다 입원하시면 좋을 텐데 그래도 그나마 11명 일하는 이분들이 입원을 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이 감염병 확진자가 생겼을 때 장애인의 입원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가 이분이 처음인가요? 어떤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2015년에 메르스 당시에 다행히 장애인 확진자는 없었고요. 다만 이제 장애인의 활동 지원사가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장애인의 자가격리가 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별도의 장애인에 관련된 대책이 있지는 않았었고요. 지금 장애인 확진자는 이 코로나19 사태에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병원에 계신 확진자분들 상황이 어떤지, 상태는 괜찮으신지 궁금해요. 우선 그 한 분은 지금 폐렴이 진행이 되고 계시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소에 호흡이 어려워서 호흡기를 착용하고 생활을 원래 하셨어요. 그래서 기저질환이 심각하게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확진돼서 이 병원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계신데 이분이 그 뇌병변 장애와 발달 장애를 중복으로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의료 지원 인력을 통해서 이 생활 지원까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생활 그 활동 지원사 분이 같이 확진을 받아서 지금 지원을 간헐적으로 해주고 계시는데 그마저도 오늘 확인한 결과로는 이 활동 지원사님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서 이마저도 지금은 간호 인력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떡하나요? 아무래도 같이 계시다 보니까 확진이 되신 것 같은데 같은 확진자 신분에서 돕다가 건강 악화된 거니까 못 도우니까 굉장히 지금 이제 더 상황 안타까워졌는데 근데 그 대구에서 다 수용이 안 되니까 서울의료원으로 5분이 올라오셨나요? 대구에 이제 우리 장애인 확진자분들이 서울의료원으로 5분 정도 올라오셨다는 것 같아서요. 예. 네, 맞습니다. 시설에 계시던 5분이 확진이 되면서 당시에 대구에 병동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의 의료원으로 입원을 하셨습니다. 이분들 모두 이제 중증 장애인이신데 신변 처리나 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씻고 먹고 자고 하는 모든 것들의 생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서울시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간병 간호 인력을 통해서 이 생활 지원들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서울시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독특한 케이스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의료원은 평소에도 장애인 입원자에 대한 지원들이 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유연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었던 거죠. 오히려 일반적으로 전국적인 상황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생활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이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공공의료원의 확충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울의료원에서는 어떻게 중증 장애인을 맡아서 치료하고 계신지 저희가 서울시를 통해서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구에서 그 장애인 치세에서 그런 그 확진자 판정이 나가지고 우리 서울시로 그분들이 그 이송을 왔었는데요. 우리 서울에 있는 시립병원에서 입원시키고 또 치료하고 장애인 그 활동보조인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교육을 받고 또 그런 옷을 입고 지금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나백주 국장님 고맙습니다. 네. 일단 국장님 아무튼간 그 상황을 보니까 공공의료원이 큰 도움이 되는 거네요. 거기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요즘 공공의료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갈 수 있는 병원 자체가 없고 장애인분들의 생활 자체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이 어떤 공적인 통제가 가능하고 지원이 실제로 대책이 마련됐을 때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공공병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병상이 없어서 장애인 확진자분들 같은 경우에 대다수가 대구가 아닌 외 지역에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활동지원사분이 방호복 입고 교육받고 투입되는 것부터 필요한데 맞아요. 그런 인프라 자체가 없다는 것도 네. 굉장히 이번에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어떤 부분이 가장 시급한지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정부에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중증장애인 지원 인력이 투입되어서 중증장애인이 생활 지원까지도 가능한 이 지정병원 확충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확진자가 입원했을 때 이 의료 인력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매뉴얼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병원 같은 경우에는 간호 인력에 대한 부분이 모자란 상황에서 이것까지도 감당해야 되고 심지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대책들이 시급히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장애인분들은 기저질환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확진이 되면 이 중경에 상관없이 바로 입원 조치가 우선적으로 되는 게 매우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정말 이런 부분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꼭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근배 국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 대표님. 네. 우리 이제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인데 대구 예, 네트워크 같이 하신 분이죠? 있습니다. 굉장히 보니까 딱 말씀하신 보니까 이 이슈를 딱 완전히 파악하고 있네요. 그렇죠?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고생도 하시고 파악하고 있어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씀이었거든요. 정명 국장님 말씀이어서 대표님, 제가 보기에도 이번에 저번보다 나아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허둥지둥 또 인프라가 안 갖춰진 게 드러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이 문제 딱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될까요? 저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장애인 권리 협약의 재난상황에서 그 하라라는 이미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실제로는. 예. 그런데 보면 언론 쪽 찾아보면 이미 이런 재난에 대해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문제는 정말 오늘 이런 사태에 비해서 제대로 준비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속 이 인터뷰 속에서 나타나는 건 그들의 상황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좀 다른 특성들 이런 것들에 맞추어진 이 지원 인력, 지원 의료 체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또 이제 아까 오면서 이 방송 오면서 지금 뭐 페이스북이나 여기에 이제 은평 쪽에서 그 장애인 부모 확진 판결 받아서 이제 셀란스 병원에 격리됐대요. 그 지원하고 있는 또 이제 활동 지원사도 같이 격리됐어요. 근데 그 장애 아동은 다행히 양성으로 돼서 음성인데 음성. 음성이죠. 근데 활동 지원사도 격리, 부모도 격리. 그러면 이 장애 아동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건 걸리지도 않은 상황인데 뭐 이런 문제가 또 이제 은평에서 일어났고 또 거기 은평을 또 이 아동이 또 이제
이 장애인 콜택시를 지하철을 받았던 분들인데 또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들이 또 격리됐대, 지금. 아이고. 이게 서울 지역도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닌 상황으로 이제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대구의 이런 경험들, 지금 현장의 목소리들을 잘 들어서 이런 상황들을 미리미리 좀 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온갖 경우의 케이스와 경우와 사례를 다 정리해서 거기에 맞는 매뉴얼과 지원 체계,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공공의료원 같은 것도 반드시 더 늘어나야 되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공의료, 서울의료원과 같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 네, 오늘 박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정말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장애인 감염병 안전대책, 이 시스템적으로 좀 확실히 자리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 주제를 이상훈 변호사님과 얘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저희가 4년 전에 이 메르스 사태를 이미 겪었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이 장애인 감염병에 대한 대책이 왜 아직까지도 지금 제대로 된 게 없을까요? 그래서 아예 그냥 두 분의 장애인분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메르스 사태 때 했었던 네. 메르스 사태 때 그때 그 장애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한 두 분인데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받지를 못하니까 아예 스스로 병원에 입원까지 하신 분입니다. 네. 소송에서 원고에 두 분의 원고가 주장한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장애인분들을 위한 감염병 관리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기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위기 관리 시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운영해라. 이 두 가지를 이제 요구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맞아요. 지금 현 정부에서 조금 개성도 저렇게 한 것 같기도 한데 당시에 그 조정이 어떻게 성사가 안 됐나요? 예, 소송을 제기하니까 법원에 조정을 이제 붙였습니다. 네. 조정 붙인 거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가 일은 타당하니까 그거를 최대한 반영토록 해라라고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네. 안타깝게도 행정안전부 담당 행정안전부인데 행정안전부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예? 거부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일단 박근혜 정부 때 일인 거죠. 현 정부 때 일은 아니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거부했다는 거예요? 거부를 해서 지금 4년이 지났는데 네. 2016년도에 제기한 소송이니까 네. 4년이 넘어가는데 지금 아직까지 판결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거부되니까 또 본소송으로 가 있는데 예. 법원의 조정 공고는 어느 내용이었어요? 조정 공고가 이제 크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요한 거는 이제 5가지입니다. 네. 주요한 5가지는 그 행정부에서 거부한 것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불필요하다. 근데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거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법원이 왜 이거를 거부했는지 그 조정안을 딱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타당한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5가지가 주된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가치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감염관리 인프라를 구축해라라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계속 나온 활동보조인, 지금 활동지원사로 이름이 바뀌었죠. 활동지원사에 대한 어떤 교육 의무를 충실히 해라. 너무나 당연한 것들인데. 맞아요. 세 번째가 지금 이 시간에 계속 남았다는 거죠. 감염관리 시 계속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상계획을 수립해라. 그렇죠. 라는 게 세 번째가 중심인 거고요. 네 번째가 물품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장구나 방역약품, 그리고 이제 생필품, 이런 걸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라. 라는 거고, 5번째가 이제 장애인분들이 이제 확진이 됐을 때 이송 및 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같은 경우 장애인분들의 특성을 감안해서 이송 및 격리 조치를 마련해라. 라고 하는 5가지인데 이거를 거부를 했습니다. 너무 당연하고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도 또 화가 날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화나는 방송입니다. 우리 팀인생우소는. 네. 아니 근데 이 조정안을 보니까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졌으면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는 그래도 이 장애인분들이 불편함 없이 좀 돌봄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변호사님, 우리나라에 그래도 관련병 관련된 매뉴얼이 있잖아요. 뭐 이런 감염병 법령 이런 건 어떤가요, 내용이? 지금 현재 비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법령이라든지 표준 매뉴얼은 마련이 돼 있습니다. 네. 재난안전관리법이라든지 네. 감염병 예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장애인분들이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에 감안한 법령이라든지 표준 매뉴얼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유형별로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체장애인분들이랑 또 시각장애인이 완전히 네. 다른데 유형별 장애인까지도 아직 나가지도 못한 단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심지어는 우리 이게 그 청도 대남병원에서는 정신장애인분들을 따닥따닥 붙여놓고 거기서 확진이 많이 늘어나는 황당한 그분들 사실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예를 들면 그런 세세한 매뉴얼이 아직도 없다는 거네요. 이번에 코로나 때 이제 지침이 이제 아까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약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죠. 그 네. 활동 지원 서비스를 계속 발도를 하겠다라는 약식으로 나온 게 있는데 계속 이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 거죠. 예. 아무튼 이상 변호사님께서 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도 계속 이거 주창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예,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코로나19 상황만 모든 방송이 자꾸 알립니다. 막 과장도 하고 위협도 하고 심지어는 공포도 너무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잖아요. 근데 저희는 오히려 이런 일을 계기로 정말 우리 사회가 챙겨야 될 대책이 무엇인지 꼼꼼히 알아봤는데요. 특히 취약계층 장애인에 대한 대책, 재난 같은 전병 시에 그것을 앞으로 저희가 더 꼼꼼하고 체계적인 메뉴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방송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이사무는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애써주시고, 막 도시락 봉사도 해주시고, 뭐, 의료복도 이렇게 기부도 하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장애인분들도 이런 동참하고 싶어 하는 마음 똑같으시겠죠? 그래서 이 귀하디 귀한 마스크를 직접 생산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시는 이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마스크의 앞면과 겉면 그리고 중간에 필터가 이렇게 삽입돼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거를 접합시켜서 바디를 만드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바디가 이렇게 출력이 돼 나오면은 이렇게 한 장씩 뜯어서 기계로 접합을 해서 입체형으로 만들고 끈을 부착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코세를 여기다가 붙여서 나가게 됩니다. 그 작업장마다 자기들의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마스크 반야. 당신들이 좀 프라이드가 있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필수야, 마스크 중요한 거야, 뭐 이러면서 본인들이 만드는 마스크에 대한 또 자부심도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관공서에 납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이제 구매를 다 해서 취약계층들한테 이제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 걸리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코로나 환자다라는 생각으로 남들을 배려한다면은 이런 사태도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 고마운 분들입니다. 네. 마스크 대란, 또 금스크라고 하는 마스크. 이거 정말 물론 지금 국민들께서도 나는 괜찮아. 급한 분도 이런 캠페인도 하고 계시고, 마스크 기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장애인분들께서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에서 큰 도움이 된 일을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사회가 정말
살맛이 난다. 그다음에 네. 이 코로나19 정도는 얼마든지 우리 국민들이 극복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오늘 방송 보면서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예. 일반 뭐 시민분들도 당연하고요. 그런데 이 비장애인 분들, 일반 시민분들보다도 정말 더 취약한 분들이 계시구나라는 걸 오늘 방송으로 정말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는 네,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가격리를 당한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참 너무 참 걱정되고요.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 다음부터는 정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대비하는 시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TV 민생. 그래서 네. 근데 다행인 게 4년 전에, 5년 전에 교훈으로 그래도 지침까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감염병 사태 때 지침. 근데 사실은 여전히 그 지침이나 매뉴얼이 모자라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고 저는 공공의료 하축이 얼마나 중요한가. 야, 오늘 정말 저도 뼈저리게 느꼈어요. 대구에는 없으니까 네. 서울까지 가서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 났어요. 뭐요? 예전에 지난 정부 때인가요? 공공의료 막 없애려고 했던 어떤 정치인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단견이었고 잘못이었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TV민생연구소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코로나19로요. 많은 분들 힘드시죠? 안전수칙 잘 지키시면서 건강 지키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TBS에서는요. 매일 오전 9시에 코로나19 특별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잘못된 상식, 현재 상황 등을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저희는 내일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유튜브 방송도 많이 봐주시고요. 네. 가짜뉴스와 편견은 극복하면서 우리 공동체 직면한 과제, 우리 TBS 팀 인생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도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럼 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는 TV 민생연구소입니다.